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모두 들으신 후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롭고 놀라운 사연들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군의관 동무는 말했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딱 나흘이라고. 칠흑 같은 바다를 찢는 총성과 미친 듯이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나는 그 말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96시간. 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하지만 지금 그 마지막 날의 해가 차가운 수평선 너머로 저물고 있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제 6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거의 다 왔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내 품에 안긴 아버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지독한 슈퍼박테리아가 피를 타고 돌며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폐혈증. 상처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지 나흘째, 아버지는 이미 폐혈성 쇼크 직전이었다. 아버지의 희미한 숨결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났다. 남조선에 도착해 강력한 항생제를 맞지 못하면 아버지는 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새벽을 맞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다. 거기 서라. 배를 멈추지 않으면 격침시키겠다. 등 뒤에서 쫓아오는 북조선 경비정의 경고 방송이 반바람과 함께 고막을 후벼 팠다. 탕, 탕, 탕. 총알이 배전을 스치며 차가운 불꽃을 튀겼다. 리진솔 중이 반역자년 내 아비와 함께 바닷속에 수장시켜주겠다. 익숙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날아와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한때 나의 동지였던 자가 이제 나의 죽음을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볼 수 없었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전진뿐이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단 몇 시간의 생명만을 남겨두고 있다면, 그분을 살릴 유일한 약이 철천지원수의 땅에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등 뒤에서 동료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당신은 그 절망적인 시간과의 사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96시간의 기록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제 이름 앞에는 늘 주눅든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통신국 소속 기술장교 리진솔 중이.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계급장 뒤에 숨겨진 다른 이름을 수군거렸습니다. 반당 종파 분자의 손녀. 그것이 제게 주어진 멍해이자 평생을 씻어낼 수 없는 주홍글씨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오래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 사상체계에 반기를 들었다는 죄목으로 무자비하게 숙청당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은 붉은 피가 아닌 오염된 피가 흐르는 믿을 수 없는 자들의 가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함경북도의 잿빛 탄광마을에서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의 자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대학이나 당원이 되기 어려웠고 늘 보위부의 감시와 주변의 경멸 속에서 숨죽여야 했습니다. 저기 봐, 종파분자 새끼들이야. 가까이 가지마, 재수 없어. 어린 시절 굶주림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손가락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리원식은 그런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허리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은퇴한 광부였던 아버지는 비록 배우지 못하셨지만 정직하고 강직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솔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 누구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마라. 알갔니? 아버지의 그 말씀과 거친 손의 온기가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영양실조로 돌아가셨고 남은 것은 저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남동생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쇠약한 몸으로 탄광에서 겨우 얻은 자빌로 우리를 먹여 살리셨지만
배급은 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멸시를 끊어내겠다고. 군 입대. 그것은 조국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염된 피를 씻어내고 굶주리는 아버지와 동생을 먹여 살리며 살아남기 위한 제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과장되게 연기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군관학교 시절 저는 잠을 줄여가며 군사 이론과 통신 기술을 파고들었습니다. 종파분자의 손녀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사상 학습 시간에는 누구보다 목청 높여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비난했습니다. 제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제 주먹은 늘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독사 같은 년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편견과 의심의 눈초리를 이겨내고 저는 마침내 통신장교 임관이라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어깨에 반짝이는 중위 계급장을 달고 고향에 돌아가던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정말 장하다. 아버지의 눈물 앞에서 저는 비로소 제 힘겨웠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대에 배치된 후에도 저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밤을 새워 낡은 통신 장비를 수리했고 적의 교신을 감청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리진솔 중위, 자네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어. 늘 명심하게. 자네의 피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상관인 정치지도원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맹렬하게 충성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과 배급품은 고스란히 고향의 아버지와 동생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굶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이 제가 이 지옥 같은 군 생활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강철 같은 군인이 되었고 제 감정은 딱딱한 군복 안에 완벽하게 감추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족의 평온이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부조리한 세상에 의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제 아버지가 가진 그 꺾이지 않는 정직함 때문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연이은 가뭄과 홍수로 농사는 흉작이었고 가뜩이나 부족했던 배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사는 함경북도의 작은 탄광마을은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아이들의 백가죽은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매달 보내드리는 식량이 없었다면 아버지와 남동생도 굶주림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새로운 지역 보위부 간부 하나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용이었습니다. 그는 번들거리는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외화벌이 계획이라는 거창한 명목 아래 주민들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잘 들으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 모두가 자력갱생하여 조국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교시하셨소. 각 가정은 텃밭에서 기른 옥수수와 감자의 절반을 당에 바치도록 하시오. 이것은 당의 명령이다. 박철용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마을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의 명령을 빙자한 명백한 착취였습니다. 텃밭의 소출은 굶주리는 가족들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리원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간부 동지. 아버지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좌중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인민을 위한 당의 정책이 어찌하여 인민의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는 것이란 말이오. 이것은 장군님의 뜻이 아니라 간부 동지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수작이 아니오. 순간 회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철룡의 번들거리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출신 성분도 좋지 않은 늙은 광부 따위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내 놈의 피가 더러운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사상까지 썩어 빠진 줄은 몰랐다. 반동분자의 씨앗은 역시 어쩔 수 없군. 박철룡이 손짓하자 그의 곁을 지키던 건장한 하수인 2명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뭣들 하는가? 저 반동 늙은이의 입을 막지 않고. 저는 며칠 뒤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왔다가 동생에게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처럼 끌려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방 한쪽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군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만하길 다행이지. 그래도 저놈들이 함부로 인민들의 것을 빼앗지는 못할 게야.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저는 분노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군복을 입고 박철룡에게 달려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제가 보위부 간부에게 대항했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동생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아버지의 다리에는 깊게 찢어진 상처가 있었습니다. 질질 끌려갈 때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힌 상처였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가져온 소독약으로 상처를 닦고 붕대를 감아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작은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제 아버지가 그깟 부패한 간부놈 때문에 입은 영광의 상처라고 애써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다리에 난 그 작은 상처가 저희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지옥의 문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열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쉴 새 없이 닦아드렸지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식은땀을 흘렸고 다리의 상처는 붉게 부어오르며 욱신거리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린 남동생이 공포에 질린 채 웅크리고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동생의 흐느낌, 그리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마을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늙은 의사는 아버지의 상처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상처가 덧났구만. 세균이 들어간 게야. 일단 소독하고 항생제를 써봅시다. 의사는 상처를 소독하고 누런 고름을 짜낸 뒤 귀한 것이라며 페니실린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아버지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은 더 치솟았고 아버지는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 다리가 불에 타는 것 같구나. 아버지의 상처 부위는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흉측한 붉은 줄이 뱀처럼 허벅지를 타고 위로 뻗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민군 중위라는 제 신분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권력이었습니다. 저는 부대에 긴급 연락을 취해 군용 트럭을 불렀고 아버지를 싣고 도시에 있는 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찜칸에서 저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한때 저를 위해 탄을 캐고 저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크고 단단했던 손은 이제 앙상한 뼈마디만 남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군의관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상처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지 않소. 상처를 통해 독한 균이 들어간 것 같소. 일단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소. 피를 말리는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하지만 제 기도는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리중이 동무,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합시다. 백발이 성성한 군의관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은 어떻습니까? 군의관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상처의 균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졌소. 의학적으로는 폐혈증이라고 부르는 병이요. 폐혈증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더 심각한 문제는 아버님을 감염시킨 균이 보통 균이 아니라는 거요. 이놈은 우리가 가진 항생제 대부분의 내성을 가진 아주 독한 놈이요. 우리가 흔히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는 균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치료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 병원이지 않습니까? 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군의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리중이 진정하시오. 우리 병원이 가진 항생제로는 저 균을 잡을 수가 없소. 페니실린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약에도 이놈은 끄떡도 하지 않소. 절망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군대, 제가 그토록 헌신했던 조국이 제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대로 죽는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군의관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의사로서의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요. 그의 말에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살릴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군의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여기서 할 말이 아니지만 자네의 아버님은 내가 존경하던 분이니 위험을 무릅쓰고 말해주는 것이요. 아주 희귀한 해외 의학 자료에서 본 적이 있소. 이런 독한 균을 잡는 강력한 항생제들이 있다고 하더이다.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나 방코마이신 같은 것들 말이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약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약 여기서 구할 수는 없습니까? 불가능하오. 우리 공화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약들이요. 그런 약들은 아마 남조선 같은 곳에나 가야 구할 수 있을 것이요. 남조선.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에 다시 한번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증오하고 저주하라고 배워온 그곳에 제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약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신 성분의 멍에를 씻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제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충성을 바쳤던 조국은 부패한 간부에게 아버지를 잃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상처를 치료할 작은 약 하나조차 제게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지켜왔던 충성스러운 군인의 모습과 쓰러져가는 아버지를 지켜야 하는 딸의 모습 사이에서 저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군의관의 사무실을 나온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조선이라는 세 글자와 살릴 수 있다는 군의관의 목소리만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링거 주사액이 아버지의 앙상한 팔로 힘없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그저 영양분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속에서 미친 듯이 증식하며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그 독한 균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무력한 물방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저를 위해 탄을 캐고 저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크고 단단했던 손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등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밤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 웅크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안에는 2명의 리진솔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오염된 피라는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조국에 대한 충성을 강철 같은 갑옷처럼 두르고 살아온 군인 리진솔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신 차려라, 리진솔. 반역을 꾀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껏 이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너 하나 때문에 남은 동생까지 위험에 빠뜨릴 셈이냐. 하지만 다른 한 명의 리진솔은 쓰러져가는 아버지 앞에서 오열하는 무력한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울부짖었습니다. 저분을 봐라.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내 아버지가 아니냐. 저분을 저렇게 만든 것이 대체 누구냐. 약 하나 없어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조국에 대한 충성이란 말이냐. 2개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탈부. 그 단어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금기어였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저는 즉결 처형될 것이고 제 아버지와 남동생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군인 리진솔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간, 그리고 잠결에 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희미한 잠꼬대. 저 아버지를 잊는다면 제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의관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리중이 시간이 없소. 아버님의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소. 이건 폐혈성 쇼크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요. 일단 쇼크 상태에 완전히 빠지면 신선이라도 손 쓸 수 없게 돼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쇼크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지금부터가 바로 골든타임이요. 학술 자료에 따르면 폐혈성 쇼크 환자에게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1시간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요. 내가 장담하건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딱 사흘, 아니 길어야 나흘 96시간이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오. 그 시간 안에 남조선에 도착해 그 약을 투여하지 못하면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될 거요. 나흘, 96시간. 그것은 제게 내려진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갈등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국을 버리기로. 저는 이제 인민군 중위가 아니라 오직 제 아버지 리원식의 딸 리진솔로 살기로 했습니다. 결심을 굳히자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통신장 교로서에 제 모든 지식과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 안에 남한까지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육로를 통한 일반적인 탈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가장 빠르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비싼 길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국경지대의 한 브로커에게 몰래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뱀처럼 교활한 사내였습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흘 안에 남조선 땅을 밟게 해주시오. 아버지가 위독하오. 수화기 너머로 브로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이 동무 미쳤소? 나흘이라니. 신선도 못할 일이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방법이 있지 않소. 당신이라면 알 것 아니오. 제 절박한 목소리에 브로커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친놈들이나 가는 길이 하나 있기는 하오. 당신 같은 군관 나부랭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제가 사는 지역의 보위부 간부 박철용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저와 제 등 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번갈아 훑어보았습니다. 리중이 동무 아버님 문병을 왔소이다.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겠소?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문병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감시하고 제 숨통을 조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의 내부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제 저를 옥죄는 외부의 감시와 마주하며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박철용의 등장은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마치 굶주린 승냥이처럼 병실 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흉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제 앞에 서서 역겨운 위선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감님이 많이 편찮으시구만. 다 늙어서 고집부리다 이 꼴이 된 걸 누굴 탓하겠소. 그는 아버지를 향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분노가 온몸을 불태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부 동지. 아버지는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저 악마와 맞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리중이 동무는 우리 지역의 자랑이 아니갔소. 아버님 간호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꼭 연락하시오.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겠소. 박철용은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저를 옥죄어오는 감시의 올가미는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브로커를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국수 가게였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한 브로커 오만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친놈들이나 가는 길이라는 게 대체 뭐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만석은 국수 가락을 후루룩 넘기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길이 있기는 하오. 하지만 목숨을 내놓아야 할 거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돈은 얼마든지 마련하겠소. 목숨도 이미 내놓았소. 방법이나 말하시오. 제 단호한 태도에 오만석은 씩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길이요. 산을 넘고 숨어 다니며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 당신 아버지는 국경도 못 넘고 죽을 거요.
하지만 오늘 밤 당장 강을 건너면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요.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단둥 항구로 가는 거요. 항구로 가서 뭘 어쩐단 말이요. 거기서 밀수꾼들이 쓰는 낡은 고기잡 이 배를 타는 거요. 그리고 서해 공해상으로 나가 남조선 연락선과 접선하는 방식이지. 중간에 우리 해군이나 중국 공안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지만 성공만 한다면 48시간 안에 남쪽 땅을 밟을 수도 있소. 48시간. 이틀. 그 말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희미하게나마 가능성의 빛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가겠소. 돈은 얼마요? 오만석은 손가락 5개를 펴 보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모자랄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소. 오늘 밤까지 돈을 마련하겠소. 준비하시오. 저는 그에게 군 병원에서 몰래 빼돌린 귀한 약품들과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금반지까지 모두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대의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바로 군부대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경지역 통신 상태 긴급 점검이라는 허위 보고를 올리고 제 직위를 이용해 국경으로 향하는 군용 트럭에 아버지를 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었지만 박철용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의 움직임 속에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국경지대로 향하는 검문소에서 저희 트럭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트럭 앞으로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습니다. 박철용이었습니다. 그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리중이 동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시오? 아버님을 모시고 어디 소풍이라도 가는 모양이구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것일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긴급 점검 임무가 생겨 이동 중입니다. 간부 동지. 점검? 내가 듣기로는 그런 임무는 없었는데 말이요. 아무래도 중위 동무가 뭔가 단단히 착각한 모양인데 나와 함께 보입으로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 좀 해봅시다. 박철용의 손이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여기서 끌려가면 저와 아버지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와락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부 동지,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간부 동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 연기는 너무나 절박했기에 오히려 진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박철용은 잠시 제 모습을 내려다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든지 하겠다. 네, 뭐든지요. 그는 제 턱을 손으로 쥐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더러운 손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밤 내 숙소로 오시오.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으니. 그럼 아비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반역 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제 몸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절망과 수치심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 뒤에 숨겨진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당장 체포하는 것보다 저를 자신의 놀이개로 만드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치욕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박철용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제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래, 똑똑한 아이는 말이 빨라서 좋아. 기다리고 있겠소.
그가 사라진 후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위기이자 동시에 반전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저를 오늘 밤까지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 그 안에 이 지옥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저의 갈등은 이제 파국을 향한 질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완성한 5장의 이야기에 이어 마지막 10장까지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 장편 가상 사연을 완결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절박한 사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길의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생하게 그려내겠습니다. 박철용이 남긴 치욕적인 제안은 제 뺨을 후려친 손찌검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비상구였습니다. 그는 저를 오늘 밤까지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오만이 스스로의 눈을 가린 셈이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이제 단 몇 시간. 그 안에 이 지옥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뒤에 있는 군용 트럭의 짐칸에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버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검문소의 책임자에게 다가가 제 신분증과 함께 허위로 작성된 긴급 점검 임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철용 간부 동지께서도 제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아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저는 일부러 박철용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의 권위를 제 방패로 삼았습니다. 책임자는 박철용의 이름을 듣자 잠시 흠칫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리중이 동지. 어서 가보시오. 트럭이 다시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간신히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병에게 목적지를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국경지대 통신 초소가 아니라 해산시 외곽의 폐공장 지대로 간다. 이것은 명령이다. 네? 하지만 중위 동지. 토 달지 마라. 군사 기밀이다. 발설 시에는 즉결 처형이다. 제 서슬퍼런 목소리에 운전병은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폐공장 지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운전병에게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명령을 남기고 아버지를 부축하여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거의 제 몸에 기대어 겨우 걸음을 옮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힘을 내세요. 진솔아, 내가 너를. 아버지는 헛소리처럼 무언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데리고 미리 약속해둔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브로커 오만석이 보낸 그의 수하 2명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늦었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닥치시오. 돈은 준비됐소? 저는 부대에서 빼돌린 약품이 가득 담긴 가방과 돈뭉치를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열어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들키면 다 같이 죽는다는 것만 명심하시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무모했습니다. 이 창고에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국경 경비대의 감시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에 맞춰 압록강의 특정 지점을 건넌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고의 헌 누더기 위에 아버지를 눕혔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저는 챙겨온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몸에서 나는 열기는 제 손등을 데일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생명이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만 같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박철용 그자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그는 아마 자신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며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미친 듯이 저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정말로 얼마 없었습니다. 창고에 삐걱거리는 쇠문 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브로커의 수하들은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저희를 짐승처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곁에 바싹 다가 앉아 아버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조국을 등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잃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제발 살아만 주세요. 제 눈물이 아버지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메마른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도망가야 한다 어서. 그리고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제게 내려진 마지막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을 때 브로커의 수하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요. 늙은이는 우리가 들쳐 업을 테니 당신은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오. 창고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위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그리고 아버지의 목숨을 건 탈출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창고를 나서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논두렁과 야산을 가로지르며 강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브로커의 수하 한 명이 아버지를 들쳐 업었고 저는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발밑에서는 마른 풀이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조용히 해. 발소리 죽여. 앞서가던 사내가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숨소리마저 죽인 채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통신장교로 복무하며 익혔던 야간 침투 훈련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축축한 강바람과 함께 비릿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서는 희미한 불빛 몇 개가 유령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수하들은 갈대밭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기슭을 따라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저 멀리 감시초소의 탐조등 불빛이 허공을 가르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탐조등이 지나가고 나면 딱 15초의 시간이 있다. 그 안에 저기 보이는 철조망 구멍을 통과해야 한다. 한 사내가 손가락으로 어둠 속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누군가 미리 잘라놓은 듯 철조망의 한 부분이 개구멍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저 강둑 아래로 몸을 숨기고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알겠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얀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온 세상이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사내의 외침과 동시에 우리는 갈대밭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를 업은 사내가 비틀거리며 철조망 구멍으로 몸을 구겨 넣었고 저 역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날카로운 철조망 끝이 군복을 찢고 제 팔뚝을 스쳤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강둑 아래 축축한 흙바닥에 엎드렸을 때 온몸은 이미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끙 하는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다급히 아버지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숨죽인 채 얼마나 있었을까? 강 건너편에서 작은 손전등 불빛이 3번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이제 강을 건넌다. 늙은이는 내가 업을 테니 당신은 내 허리띠를 꽉 잡아. 물살이 생각보다 거세니까. 우리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와 거센 물살 때문에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사투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사내의 허리띠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축 늘어진 채 사내의 등에 엎여 물결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강 중앙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 저편 우리가 출발했던 북녘 땅에서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탐조등 불빛들이 일제히 강물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서지 않으면 쏜다. 들켰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박철용이었습니다. 그놈이 군대를 동원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젠장. 빨리 가. 브로커의 수하는 욕설을 내뱉으며 미친 듯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우리 주변의 수면 위로 빗발치듯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를 향해 쏘던 총구 중 일부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강기슭에서 자기들끼리 총격전을 벌이는 듯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저놈들이 왜 저래? 브로커의 수하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혼란 속에서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무심코 제가 건너온 강 저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탐조등 불빛 아래 한 무리의 군인들이 다른 군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분노로 이그러진 박철용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맞서 싸우는 이들 중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 부대의 동료였던 늘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최민준 상위였습니다. 그가 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중국 땅에 도착한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낡은 트럭 한 대였습니다. 어서 타. 우리는 허둥지둥 트럭 짐칸에 올라탔고 트럭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트럭 뒤편으로 멀어져 가는 총성과 불빛으로 아수라장이 된 압록강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결전의 순간은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은 기름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트럭은 포장도 되지 않은 시골길을 미친 듯이 달렸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몸이 속절없이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아버지의 몸을 부축하며 제 군용 외투를 벗어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져 있었습니다. 대체 아까 강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저는 함께 트럭에 탄 브로커의 수하, 오만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알 거 없수. 당신은 돈을 냈고 우리는 약속대로 강을 넘겨줬을 뿐이니까. 그의 태도는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까 강가에서의 총격전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트럭은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중국의 시골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불안과 피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온몸이 녹초가 되어 갔습니다. 골든타임의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트럭은 인적이 드문 한 폐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차를 갈아탄다. 따라와. 오만석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 곳은 음습한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는 쇠문을 쾅 닫고 밖에서 빗장을 걸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곧 다른 차가 올 테니.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수작이야. 항구로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항구. 하하하, 이 여자 순진하기는. 오만석의 얼굴에서 선량한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 같은 군관 나부랭이를 남조선까지 보내줄 만큼 내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았소? 당신은 이미 비싼 값에 팔렸소.
당신을 쫓고 있는 그 보이부 간부 박철용이라고 했나? 그 양반이 당신 몸값으로 꽤 두둑한 돈을 불렀거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내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남조선에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와 박철용 사이에서 양쪽의 돈을 모두 챙기고 저를 다시 박철용에게 팔아넘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강가에서의 혼란도 그들이 짜고 친 연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 저는 분노에 차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하실 문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지하실에는 저와 죽어가는 아버지 단둘만이 남겨졌습니다. 사방은 온통 축축한 흙벽으로 막혀 있었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절망이 다시 한번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이 지하실에서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실의 작은 환풍구 틈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진솔중이, 거기 있소? 익숙한 목소리. 최민준 상위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환풍구로 다가갔습니다. 최상위 동지, 어떻게 여기에? 시간이 없으니 잘 들으시오. 박철용이 오만석과 짜고 당신을 여기에 가뒀소. 곧 박철용의 사람들이 닥칠 거요. 당신도 그들과 한패가 아니었소. 아까 강가에서 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오. 최민주는 밖에서 환풍구의 쇠창살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쇠창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 틈으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늘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 냉소적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급함과 무언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간신히 아버지를 부축하여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폐가 뒤편에는 낡은 차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타시오. 차에 올라타자마자 최민주는 미친 듯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오? 당신이 왜 나를 돕는 거요? 최민주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운전을 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철용 그놈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요. 그의 아버지는 과거 박철용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반역죄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놈에게 복수하기 위해 보위부에 들어갔소. 그리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 그러다 당신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됐소. 그는 박철용이 제 아버지를 폭행하고 저를 협박하는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내 복수를 위한 미끼이자 유일한 증인이요. 당신이 살아서 남조선으로 가야 박철용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돕기 위해 박철용에게 충성하는 척하며 일부러 제 감시역을 자처했고 강가에서는 혼란을 만들어 제가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브로커에게 배신당한 저를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요? 내 걱정은 마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그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테니. 당신은 당신 아버님이나 살리시오. 그는 저를 살리고 스스로는 복수라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구한 운명 앞에 제 자신의 비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아버지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민준의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그의 복수와 저의 사투가 하나의 운명처럼 얽혀 우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간간이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우리 모두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단둥 항구에 도착하면 내가 아는 밀수꾼이 있을 거요. 그가 당신들을 배에 태워줄 것이요.
최민주는 지도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샘 운전과 긴장으로 해숙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셈이요? 박철룡은 내가 유인하겠소. 당신들이 배를 타는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그놈은 나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테지. 그것은 스스로 미끼가 되어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맙소, 동지. 당신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최민주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굳게 닫힌 입술을 한번 비틀었을 뿐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마침내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는 단둥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골든타임의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민주는 항구의 어수선한 어시장 한 구석에서 험상궂은 인상의 밀수꾼과 접선했습니다. 그는 최민준에게 묵직한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아마 그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밀수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낡은 고기잡이배로 이끌었습니다. 디젤 기름 냄새와 생선 썩는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배에 오르기 직전 최민준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리중이. 아니, 리진솔 동무. 그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당신 아버지를 지키고 내 아버지의 원한도 갚아주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오. 그는 제게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철룡의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배에 오르자마자 최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아 항구를 떠났습니다. 박철룡과 그의 추격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멀어져 가는 그의 차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기잡이 배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전을 때렸고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의식 없는 아버지를 붙들고 차가운 바닷물을 뒤집었으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 수평선에서 다른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밀수꾼이 말했습니다. 저 배가 남조선 연락선이다. 저 배로 옮겨 타기만 하면 당신들은 사는 거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배의 뒤편에서 더 빠른 속도의 다른 배 한 척이 굉음을 내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북조선 해군 경비정이었습니다. 박철룡의 손이 바닥까지 뻗친 것이었습니다. 젠장. 걸렸다. 밀수꾼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경비정에서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향하던 남조선 연락선 쪽에서 더 큰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선체의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라고 쓰인 경비정이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해다. 즉시 사격을 멈춰라.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단호한 목소리. 그것은 제게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북조선 경비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 해경 대원들이 저희 배로 넘어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부상자는 없습니까? 저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그들에게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갑니다. 폐혈증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상황의 위급함을 인지한 해경 대원들은 즉시 본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하늘에서 굉음과 함께 헬리콥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환자를 헬기로 긴급 이송하겠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헬리콥터로 옮겨지는 아버지를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생사는 이제 제 손을 떠나 하늘에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경 대원들에게 이끌려
경비정에 오르며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남쪽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저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해경 경비정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국정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좁은 조사실의 하얀 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까? 그 골든타임을 넘기지는 않았을까? 당신의 이름은 리진솔, 계급은 중위, 소속은 총참모부통신국. 맞습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차별, 부패한 간부 박철용의 만행, 아버지의 부상과 폐혈증 진단, 그리고 저를 돕다 사라진 최민준 상위의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저는 최민준이 제게 건넸던 박철용의 비리가 담긴 쪽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며칠간의 조사가 끝나고 한 조사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진솔 씨, 아버님은 무사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터트리며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손쓸 수 없었을 거라고. 도착 즉시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투여했고 지금은 고비를 넘기고 회복 중이십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얼굴에는 편안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 담긴 수만 가지 감정을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몇 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말투에서는 억센 북한 사투리 대신 부드러운 서울말이 묻어납니다. 저는 정부의 지원과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통신 기술이 이곳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적처럼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정정하지는 못하시지만 이제는 혼자서 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셨지만 저와 남동생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얼마 전 국정원을 통해 최민준 상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박철용의 비리를 군 상부에 고발했고 그 과정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의 용기 덕분에 박철용과 그 일당은 모두 숙청당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의 생사는 알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제게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솔아, 나는 평생 조국과 당을 위해 살았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 진짜 조국은 바로 너와 내 동생이었구나.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내 딸. 이 아비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활기찬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기분 좋은 소음이 되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바로 나의 조국이다. 내 아버지를 살려준 이 고마운 땅, 내 아버지가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나라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조국이다. 저는 더 이상 오염된 피를 가진 반동분자의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자유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저와 제 아버지,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아주 잠시라도 생각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